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한국 놈들의 협박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 우리 도움 없이도 너희가 잘난 대기업일 것 같아. 얼마 전까지 인도 첸나이 삼성 공장 정문 앞에서 울려 퍼지던 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끝난 지금 곳곳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삼삼오오 모여 언제 어떤 징계를 받게 될지 하루 종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 첸나이 삼성 공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수렌이라고 해요. 저는 네팔에서 태어났지만 멀리 떨어진 인도에서 자랐어요. 특별할 것 없는 재미없는 삶이었지만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 모든 게 달라졌어요. 네팔 사람인 저는 어릴 때부터 인도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셨고 저는 성인이 되고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왔어요.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무역상들과 협상하고 운송업자들과 거래하면서 비즈니스 언어와 협상하는 법을 배웠죠. 저는 네팔어, 힌디어,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됐습니다. 매일매일이 도전이었지만 저는 점점 그 일에 능숙해졌어요. 사람들은 제가 협상에 재능이 있다고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그들이 원하는 걸 알아챈다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성공들 속에서도 저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제 꿈은 우리 국경 마을의 먼지 가득한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책, TV 프로그램, 음악을 통해 알게 된 곳, 바로 한국이었어요.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냥 일상의 반복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재미일 뿐이었죠. 하지만 곧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등장인물들, 언어, 문화 모든 게 마치 자석처럼 저를 끌어당겼어요. 저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무료 앱을 이용하고 드라마를 더 많이 보고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를 찾아봤어요. 낯선 소리들을 수없이 연습하면서 그 표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했죠. 가족들은 제 이 집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일시적인 열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 더 큰 무언가를 찾는 길이었어요.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안나를 만났습니다. 저는 일이 끝난 후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자주 가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제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핸드폰 화면에 집중하며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때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멜로디, 바로 한국 노래였어요.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고 어느새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 드라마 보고 계세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맞아요. 당신도 한국 드라마 보세요? 그 단순한 질문이 몇 시간이나 이어진 대화의 시작이었어요. 안나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누구와도 달랐어요. 그녀는 자신감 있고 똑똑했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었죠. 그녀는 한국에서 교환 학생으로 몇 년을 지냈고 한국어도 유창하게 했어요. 서울에서의 삶을 묘사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네온사인으로 가득 찬 붐비는 거리들,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의 에너지를 들으면 그곳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제가 간절히 가고 싶어하는 세상이었죠. 그 후 안나와 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한국어,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걸 도와줬고 실수할 때마다 교정해주며 격려해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녀에게 우정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죠. 안나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높은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 우정을 반기지 않으셨고 저를 더더욱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저는 교육도, 돈도, 미래도 없는 하찮은 남자일 뿐이었죠. 그들의 세계에서 저는 완벽히 분리된 외부인이었어요. 그 사실이 참 아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눈에 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는 대신 그 상처를 제 의지로 바꿨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안나와 그녀의 부모님에게 제가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 꿈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저는 해낼 수 있다는 걸요. 그러다 일을 하다 만난 거래처의 소개로 인도의 대도시 첸나이 삼성 공장에서 일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동경하는 한국의 1등 대기업인 삼성에서 일하게 된 사실만으로도 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기분이 들었어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안나까지 모든 걸 두고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저는 그게 옳은 선택이라는 걸 알았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갈 겁니다. 언젠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유창하게 한국어를 말하고 제가 항상 꿈꿔왔던 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첸나이는 제가 떠나온 마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활기로 가득 찬 거대한 도시였어요. 거리들은 넓고 혼란스러웠고 교통소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공기에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작은 점처럼 느껴지곤 했지만 이 도시에는 저를 흥분시키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꿈이 피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곳처럼 느껴졌고 저는 제 꿈이 반드시 피어나게 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취직하게 되었을 때 이건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걸 알았어요. 삼성은 인도에서 사업을 급격히 확장하며 기술과 제조 분야에서 리더로 자리 잡고 있었죠. 그들은 두 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 두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을 필요로 했어요. 제가 4개의 언어에 능통하고 특히 한국어 실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딱 맞는 역할이었죠.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마치 종이 위의 글자가 곧 사라질 것만 같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처음으로 회사에 들어서던 날, 저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이건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노력해온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무실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전에 일하던 작은 먼지나는 무역회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원들과 여러 언어로 된 서류 더미들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흥미로웠어요. 저는 모든 걸 다 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제 역할은 명확했지만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는 한국인 관리자들과 인도 현지 직원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문화, 그리고 기대까지도 번역해야 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두 그룹 사이에는 문화적 차이가 컸습니다. 한쪽은 길고 규율 있는 근무 시간과 완벽함을 요구하는 한국 관리자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가족과 개인 시간을 중시하는 인도 직원들이었어요. 그들은 길고 힘든 근무 시간과 엄격한 마감 기한에 불만을 품고 있었죠. 저는 매일 두 그룹 사이를 오가며 한국어로 관리자들과 회의를 하고 그 지시사항을 힌디어와 타밀어로 직원들에게 전달했어요. 처음에는 매우 흥미진진했어요. 계속해서 배우고 적응하며 제 자신을 증명할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시스템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긴장감이 점점 커져갔고 직원들은 긴 근무 시간과 무리한 요구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불만의 속삭임이 공장 안에 빠르게 퍼져나갔죠. 그때 저는 아자드를 만났습니다. 아자드는 현지 노동자들의 리더 중 한 명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책임자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말할 때마다 주목을 받았어요. 그가 입을 열면 노동자들은 그 주위에 모여들었죠.
그는 그들의 목소리였고 모두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존경했어요. 그는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며 착취라고 여기는 것에 맞서 싸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아자드가 단지 노동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밤 서류를 검토하던 중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자드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과도 비밀 회의를 열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는 단순한 노동운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불만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그가 위협하던 파업은 단순히 더 나은 임금이나 근무 조건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의 권력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조종하며 그들의 필요가 아닌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저는 침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위험은 너무 컸죠. 아자드는 저보다 훨씬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를 폭로하면 저는 제가 그토록 노력해서 얻은 일자리, 노동자들과의 신뢰,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미래를 모두 잃을 수도 있었어요. 더 나아가 실패한다면 그 모든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는 그가 사람들을 속이는데 가담하는 꼴이 될 거였어요. 저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념이 시험대에 오른 거였죠. 공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노동자들은 길고 지친 근무 시간과 낮은 임금에 대해 파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한국 관리자들은 왜 노동자들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해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점점 더 좌절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서 점점 커져가는 간극을 중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공장이 조용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아자드를 직접 마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를 사무실에서 찾았어요.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그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바라보았죠. 이 대화가 가벼운 것이 아닐 거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아자드는 한쪽 눈썹을 치켜세우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하려는 말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이죠. 당신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요.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노동자들을 이용해 당신만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자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항상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로 변했어요. 내가 이 상황을 안다고 생각하나? 그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이걸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아무것도 멈추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그저 진실이 명확해지길 바랄 뿐이에요. 노동자들은 당신을 믿어요, 아자드.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신은 그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넌 아무것도 몰라, 수렌. 그가 비웃듯 말했어요. 넌 그저 도구일 뿐이야. 회사에게도, 관리자들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들은 내가 사라져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순 없어요. 아자드는 한동안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을 읽을 수 없었죠.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제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 아자드가 주도하던 불법 파업은 끝이 났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파업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공장 안에 번져나가면서 마치 긴장감 넘치는 폭풍이 지나간 후의 모습과 같았어요. 하지만 삼성 본사와 인도 총리까지 나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저는 노동자들을 모아 협상과 공정함에 기반한 새로운 길을 제안했죠. 처음엔 그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노동자들은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파업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천천히 그들과 대화를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파괴가 아닌 협력을 통해서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자 공장의 분위기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경계의 눈빛으로 보던 관리자들도 제가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기여한 역할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은 저를 단순한 직원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두 문화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었죠. 동료들 역시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를 그저 통역사, 관리층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특별한 힘도 없는 사람으로만 여겼죠. 하지만 파업이 취소된 후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어요. 그들은 저에게 문제를 해결할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고 저를 신뢰했어요. 이 새로운 역할은 저에게 낯선 것이었어요. 제가 원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리더십은 직책이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리더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 아자드 같은 사람에게 맞서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었어요. 한때 강력했던 아자드의 영향력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을 바탕으로 권력을 쌓아왔죠. 하지만 그 분노가 협력과 이해를 통한 희망으로 바뀌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곧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 수 없었고 사실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는 공장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떠남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안도감을 주었죠. 사실 저는 승리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권력이나 인정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노동자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공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중요한 걸 배웠어요. 리더십은 가장 목소리가 크거나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리더십은 타이틀이나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에 있는 게 아니었죠. 리더십은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서는 것이었고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이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저는 이 자리가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파업이 끝난 후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과 경영진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관리하는 일은 지치기도 했지만 뜻밖에도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회사는 제가 단순히 위기를 진정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나은 협력의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주목했어요. 그 결과 삼성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급여 인상이나 새로운 직책이 아니라 제 역할 자체가 바뀌는 큰 변화였어요. 이제 저는 한국 본사와 직접 소통하는 팀을 이끌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그동안 쌓아온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제가 수년 동안 배워온 문화적 이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첫날 팀장으로서 사무실에 들어설 때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제가 꿈꾸던 삶이었죠. 카페에서 안나와 함께 이야기하던 그 시절, 한국은 멀고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꿈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고 제 현실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어려운 협상을 거치며 마주한 수많은 장애물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해 저를 이끌어온 것이었죠. 새 책상에 앉아 저의 지난 여정을 떠올리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팔과 인도의 국경 근처에서 북적이는 거리에서 자라난 소년, 아버지 옆에서 상인들이 흥정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협상의 기술을 배웠던 그 소년이 생각났어요. 그때와는 많이 변했지만 본질적으로 저는 여전히 그 소년이었죠.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항상 눈앞의 것 너머를 바라보는 소년이요. 안나와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가고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겠다는 꿈을 꿨었죠. 안나는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눈을 열어줬어요. 이제 이 사무실에서 서 있는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나와의 관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공장에서 겪었던 고난, 아자들을 마주할 때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리더십과 진정성에 대해 배웠던 모든 교훈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죠. 그 과정을 되돌아보며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려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과거의 모든 어려움은 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서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었어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더 이상 먼 꿈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곳은 제 미래였죠. 삼성에서의 업무는 언젠가 저를 서울로 데려다 줄 것이고 내 온사인 높은 빌딩, 그리고 그 도시의 에너지는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계속 성장하고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계를 넘어서는 기회였어요. 그 미래의 문턱에 서서 저는 차분하게 준비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여정은 길었고 예기치 못한 굴곡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결국 이 순간을 위해 저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한국을 향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향해 바라보며 저는 무엇이 닥치든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